SMR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경쟁력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블록화 돼버렸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아웃이 됐죠. 그리고 미국, 프랑스는 시장에서 아주 처참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원전의 어떤 경쟁력과 가치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그런 특성 때문에 또한 겸손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첨단 산업에도 일가견이 있는 나라, 그리고 놀 때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노는 나라, 한류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퍼져 있죠. 한국이라는 그 브랜드, 한류, 이런 브랜드가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이 한 단계 더 대접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은 서방 세계 원자력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AE의 원전을 정해진 기간과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고 지금 UAE의 4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죠. 그것이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의 원자력을 맡길 때는 내가 예상한 기간 내에, 예상한 금액 내에 이것을 완수를 할 수 있거나 라는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뒷받침은 우리가 아주 빵빵한 공급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설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 절차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져서 기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공기 준수라든지 안전성 측면에서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40년간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실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원전을 우리 기술로 내재화를 하고요. 그걸 개선해서 APR1400 UAE 수출한 버전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1년에 거의 하나 정도씩의 원전을 건설하면서 어떤 업체가 가장 잘 만들고 적기에 만들어준다, 가장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를 나가더라도 국내에 건설을 하더라도 설계도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건설이 되는데 거침이 없는 거죠. 필요한 모든 설비들 공급망에서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건설을 한두 번 해본 업체들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전을 해온 것,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되겠습니다. 3, 40년 놀다 보니까요. 그리고 10년에 하나 될까 말까 한데 그 공사를 15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도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공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싸우느라 시간 더 보내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네가 잘못 그려서 그런 거다, 네가 못 만들어 그런 거다, 싸우는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미국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 40년간 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 있는 건설 실적을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한 5년, 6년을 계획했던 공사가 15년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3배, 4배까지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설을 맡겼던 나라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전이 완공도 안 되는 데다가 돈까지 더 내게 생겼고 아주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이 자국 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쌓아놓은 악평이 어찌 보면 잘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호평에 더해져서 상승 효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원전 안전 기술은 크게 능동 기술과 피동 기술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탑재된 어떤 안전 기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러면 이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나 혹은 배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안전 기능은 작동을 하겠죠. 피동 기술은 이 자동차 자체와 상관없이 내리막에 설치된 제동용 오르막 같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동용 오르막으로 차를 몰면 저절로 이 중력 때문에 가서 서겠죠. 이건 전기도 필요 없고 동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0%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R 1400은 피동 기술도 일부 활용했지만 능동 기술 위주로 설계된 아주 좋은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차세대 원자로 SMR을 포함해서요. 이런 원자로들은 능동 기술보다는 피동 기술을 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두면 저절로 식어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SMR은 대형 원전보다는 작습니다. 작은 원자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그릇을 생각한다면 큰 국그릇이 하나 있고요. 이 국그릇을 10개의 작은 그릇으로 나눠놨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잘 식겠습니까? 작은 그릇에 나눠 놓은 것이 빨리 더 잘 냉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원전이 가지는 이런 이점을 10분 발휘해서 그냥 저절로 두면 냉각이 되게, 큰 원전은 우리가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아주 정교하게 잘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원전은 안전 시스템이 그냥 자연의 중력 같은 것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100% 작동하면서 전기도 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복잡한 설계를 좀 단순하게 바꾸면서도 같은 수준의 아주 고도의 안전성을 달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차세대 원전 그리고 SMR의 안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R 1400에 일부 적용된 그 피동 기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원전이라든지 이런 원전들을 해오면서 축적해 놓은 피동 안전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모아서 앞으로 올 차세대 원전 SMR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R 1400을 성공적인 현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운 원전, SMR을 포함한 새로운 원전은 준비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웨스팅하우스가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이제 괴롭혔죠. 첫 번째로는 수출 통제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패소했죠.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할 당사자가 아니다 결격으로 그냥 패소를 하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이 원천이 돼서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 주장하면서 지재권을 들고 나왔고 소송 진행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합의를 했죠. 배경이 참 복잡합니다. 웨스팅하우스 참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업인데요. 뿌리는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면면을 보면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인, 월급을 누가 주느냐? 캐나다의 자본이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를 자국의 어찌 보면 하나 남은 대형 원전에서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분가를 해나왔죠.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요. 그리고 분가해서 나올 때 우리가 그간 먹었던 밥값 다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금 벌어먹고 잘 살고 있고 기업도 하나 잘 만들어서 먹고 살만한데 어느 날 웨스팅하우스가 찾아와서 자, 여기 족보를 보면 우리 족보에 따르면 너는 우리 자식이니 네가 한 이 모든 것에는 내 은덕이 묻어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족보는 맞죠. 황당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데 사실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웠던 건데 결국 제3자가 결론을 내줄 사안도 못 되고요.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계속해서 싸움을 가져가면 그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 족보 소송을 이겨도 우리 기업이 이제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EDF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비를 걸어서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건설했던 이력을 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어떤 입찰 서류이기 때문에 택한 건데 프랑스가 지금 와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럽 대륙의 프랑스와 체코는 같이 이제 살고 있죠.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내부적으로는 가까이 살아서 사실 이웃과는 잘 지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싸울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프랑스에 이 일을 맡겼다가는 체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택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나라를 택한 것이 프랑스로서는 큰 위기였겠죠. 유럽 시장에 한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프랑스로서는 거의 코너로 몰린 거죠. 지금까지 유럽에서 하던 공사도 지금까지 다 망했는데 새로운 공사를 한국에 뺏겼다. 이것은 EDF가 앞날이 이제 사라진다라고도 내부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뛰어난 어떤 그 입찰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미국과 안보 동맹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나토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럽에 살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 있는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체코도 앞으로 경제 발전을 쭉 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첨단 산업도 자기들로서는 카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실적으로 증명된 원전 건설 능력과 더해져서 비싸고 또 다루기 어렵고 같이 엮였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를 어떤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전 업체보다 한국의 원전을 택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체코가 기존에 쓰던 원전을 계획했던 것보다 한 10년 더 쓰겠다라고 한 건 어찌 보면 프랑스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들이 10년을 더 끌더라도 우리는 한국 원전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시계는 사실 지금 법원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미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체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EDF가 주장하는 어떤 역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우리가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결국 공사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의지가 확고하다. 어느 정도 확고하냐면 확고하다라는 말도 여러 번 하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원전을 10년 더 운영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측에는 있다라는 메시지도 던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가 미국이 한 발 물러나는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유럽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프랑스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 체코를 포함해서요. 그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프랑스와 과거에 어떤 국방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협력을 했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 프랑스와 같이 어떤 미래를 도모한다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떠할까라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국익에 맞는, 이 국익이라 하면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무지하게 비싼데 프랑스 원전을 들여올, 게다가 해결료를 프랑스에 의존을 해서 프랑스의 목줄이 묶이는 이런 상황을 유럽 국가들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원전의 개수가 10개, 20개가 아니고요.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시장이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죽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거기서 해볼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수백 기 원전이 건설에 들어갈 텐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주자가 이 시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웨스팅하우스나 EDF 같은 한두 업체가 이걸 독식할 수 있는 크기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력을 유지하면서 유럽과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이걸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럽에 미국이 진출할 때 우리 손을 잡고 나가는 게 미국으로서도 베스트고요. 사실 프랑스도 우리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프랑스에게도 베스트일 텐데 아직은 그러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런 제의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을 벗어나서 눈을 돌려본다 그러면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러시아에서 먼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 중에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라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자력과 카자흐스탄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을 활용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굉장히 좋은 협력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들이 있겠는가를 돌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태국과 같은 나라는 자국의 어떤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산업도 있고요. 재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원자력을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자력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화석연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돈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원전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솔루션은 우리가 가진 조선 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려서 SMR을 배에 탑재해서 발전선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배에 실린 부유식 원전은 좋은 점이 뭐냐?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국가에서 중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위약금을 내고 관두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에 그걸 팔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는 거죠. 사업적인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라고 손을 들더라도 그건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연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는데 좀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이 지금도 이제 건설이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건설할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원전은 그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석탄 화력과 가스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있는 그 수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원전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신규 수요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캠퍼스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수요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원전 건설을 지금보다는 확실히 가속화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찾는 게 관건이겠죠.
기존의 화석 연료를 활용하던 부지, 석탄 화력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해상 부유식 원전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도심 근처로 갈 수 있는 SMR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부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돌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에너지원 대비 절반 이하의 어떤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 처리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이 산업용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전력이 우리가 써버리는 전력이냐, 흥청망청 써버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품에 실려서 수출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산업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신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몇 배 많은 원전 건설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1990년대에 원전 비중이 50%를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50년을 바라보면서도 한 50% 수준의 원전, 그리고 나머지 50%는 재생에너지와 일부 가스 발전이라든지 저장, 이것으로 믹스를 만든다면 앞으로 2050년을 넘어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도 지키면서 기후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MR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원전 경쟁력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건설과 수출을 통해서 우리 공급망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건설 경제성과 운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블록화 돼 버렸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영과 서방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아웃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프랑스는 시장에서 아주 처참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백 기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이 열릴 텐데요. 이건 한두 업체가 독식할 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원전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강점은 우리가 충분히 유지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나올 소형 모듈 원전, 요거 개발해서 인허가하는 것도 가속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도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기존 대형 원전 인허가했던 어떤 그런 관행과 제도를 가지고는 소형 원전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작은 원전이 가진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것도 많이 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연료 공급망, 우라늄이 수급에서 굉장히 무던한 건 사실입니다. 몇 년 정도 수급이 끊기는 것은 우리가 다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은 비축을 하기에 굉장히 편한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연료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망에 해당되는 기술을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은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서 이 연료 분야에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농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 내에 농축 시설을 우리가 가지든지 지분을 가지든지 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양당이 원자력에 있어서만은 서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발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최소한의 합의는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가야지만 어떤 지속적인 원자력 산업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기업이 하는 겁니다. 원전 산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2세대들에서 3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력을 꾸준하게 고급 인력들을 유지를 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 설계라든지 어떤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이라면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원자력 인력 양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등록금도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말 좋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좋은 문제를 학교에서 풀어보고 졸업을 한다면 산업체에 가서 아주 10분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SMR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상용화를 했습니다. 다른 SMR도 개발 중이긴 하지만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앞서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 원전을 적어도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국립연구소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SMR 개발에 지금 뛰어들어 있고 엄청난 돈이 거기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술적 경쟁 상태는 저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10년 전의 중국이 지금은 아닙니다. 원자력이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월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업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되겠죠. 혹은 우리 협력 파트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갈고 닦는 것, 그리고 이걸 국내 실증하고 수출로 연계해서 공급망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것, 이것이 숙제가 될 거고요.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또한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버스라고 본다면 SMR은 택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택시 요금을 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운전사가 없는 택시,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는 택시, 그러면서 목적지가 근처에 왔을 때는 각각의 목적지로 또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택시, 이렇게 어떤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 소형 모듈 원전이 대형 원전보다 더 경제성 있고 유연하면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SMR을 활용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산업과 SMR을 연계를 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들과 연계해서 SMR을 딱 설치하고 산업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아마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형 원전의 강점을 SMR 분야로 이식을 해서 SMR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산업이 원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기를 쓰는 것이죠. 근데 전기 말고도 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석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데는 석탄, 코크스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석탄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수소가 유일한데요. 그럼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쓰이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를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필요한가? 대략 대형 원전 2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앞으로 철강 산업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원자력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화학 산업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원료로도 원유를 쓰고 연료로도 원유를 씁니다. 그런데 원료로는 원유를 써야겠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연료로서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쓸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장에, 화학산업 공장에 원자력의 열원을 공급을 한다면, 열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새로운 방식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또 물로도 바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수 담수의 원자력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상수원에서 얻는 물보다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에너지원에서 해수 담수를 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수 담수 분야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충분히 쓸만한 어떤 산업적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해수 담수화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전기 이외의 원자력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산업처에서는 기술적으로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산업적으로는 상품화해야 되고요. APR 1400의 후속 원전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인 혁신 SMR도 2030년 이전에 인허가를 마치고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실증을 해서 트랙 레코드를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 팔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더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부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수요자들이 혹시 변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해상 부유식 원전도 우리가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다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도 지금보다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거의 내놓지 않는 4세대 원전 개발에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측면에서는 지금 블록화된 상황에서 서방 진영에서 믿고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당신들과는 이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원전이 운영되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파트너로서 첨단 산업과 국방과 어떤 외교,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해결료 관리 방안을 조속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이 작아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지하 공간의 위에 땅을 누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느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착수를 해야겠습니다.